인후염, 근거 없는 협박. 인후염의 원인, 연쇄상구균, 류머티즘열, 류머티스성 심장질환에 대한 오해, 주의해야 할 편도선 절제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북온대 기후 지역에 살면서 겨울 동안 인후염에 한 번도 걸리지 않는 아이는 거의 없다. 가렵고 따끔따끔한 목은 아프고 거슬린다. 아이에게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말이다. 먹거나 말하거나 삼키거나 어쩌면 잘 때에도 방해가 된다. 그래서 인후염에 걸리면 아이들은 통증을 없애달라고 애처롭게 계속 호소할 수밖에 없다. 아이가 인후염에 걸렸을 때 부모들의 본능적인 반응은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리라. 그러나 그런 충동에 굴복한다면 인후염을 겨냥한 의학적 개입에 멍석을 깔아줄 뿐이다. 의사는 분명히 인후 배양 검사를 하려 들 것이고 그 결과 연쇄상구균이 존재하면 아마도 항생제를 처방할 것이다. 그런 조치는 병의 진행 과정이 다소 짧아지게 할 수 있지만 또한 아이가 겨울 내내 인후염으로 고생할 가능성도 높이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겠다. 대부분의 인후염은 의사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증상이 나타날 때 부모들이 갖게 되는 걱정과 우려는 의사들 탓이다. 부모들은 목의 통증이 연쇄상구균 감염 때문일 수 있으며 치료하지 않은 상태로 오래 방치하면 심각한 결과를 낳을지도 모른다는 의사들이 주입한 믿음 때문에 걱정한다. 심각한 결과라는 것은 심한 신장염 또는 류머티즘열과 일생을 가는 심장질환인데 둘 다 부모로서는 불안해야 할 만하다. 그러니 아이가 겪는 통증이 심해지면 부모가 즉시 의사를 찾는 것도 놀랍지 않다. 그러나 당신은 부모로서 어떻게 하면 값비싼 데다 위험할지도 모르는 전문적인 도움에 불필요하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두려움을 덜 수 있는지 알아두어야 한다. 연쇄상구균 감염과 인후염에 대해 의사가 알려주려 하지 않는 사실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대부분의 경우 인후염이 생기는 원인은 현대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바이러스 때문이라는 것이다. 의사들이 처방할 수 있는 유일한 원칙에 맞는 치료법으로는 인후염을 치료할 수 없다. 그저 증상만 다소 완화시켜줄 수 있을 뿐이며 아주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의대 문 앞에도 가보지 않은 부모들도 얼마든지 훌륭하게 적용할 수 있다. 둘째, 연쇄상구균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인후 배양 검사를 하는 것은 당신의 돈과 의사의 시간을 낭비하는 지심을 알아두어야 한다. 그 검사로 아이가 연쇄상구균에 감염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밝혀지지 않는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임상검진으로는 감염 여부를 상당히 만족스럽게 밝힐 수 있다. 임상검진은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를 가진 부모라면 스스로 행할 수 있다. 셋째, 설사 연쇄상구균에 감염되었더라도 아이가 류머티즘열에 걸릴 확률은 매우 낮다. 나는 지난 25년 동안 소아과 진료를 해오면서 1년에 10,000번 환자를 진료했지만 실제 류머티즘열에 걸린 환자를 본 것은 단 한 번뿐이었다. 현실 세계에서 인구의 대부분에게는 류머티즘열의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극도로 궁핍하고 번잡한 환경에서 사는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가 아니라면 류머티즘열은 극히 드물다. 이제 어떻게 해서 이런 주장들을 자신 있게 내밀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자. 내 주장은 당신의 의사가 말한 것과 상반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가 무언가 설명을 하긴 했더라면 말이다. 대부분의 인후염은 바이러스로 인해 생기기 때문에 의사들은 진정으로 치료할 수가 없다. 유효한 치료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 감염은 몸의 정상적인 방어 시스템에 잘 반응하기 때문에 보통 사나흘 정도면 증상이 사라진다. 그보다 덜 흔한 인후염의 원인은 박테리아의 감염인데 대개 연쇄상구균 바실리가 주범이다. 이 인후염은 잘 알려진 것처럼 페니실린 치료에 24시간에서 48시간 내에 반응한다. 치료를 하지 않으면 연쇄상구균은 혈류 속에서 생성된 항체에 굴복해서 보통 일주일 이내에 사라진다. 항생제는 단순히 이 과정을 약간 앞당길 뿐이다.
인후염의 세 번째 원인은 만약 존재할 경우 걱정해야 할 당연한 이유가 있는 세 가지 질환이다. 우선 다른 것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흔한 질환은 전염성 백혈구 증가증이다. 두 번째는 한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사라졌다고 할 수 있는 디프테리아이다. 세 번째 질환은 상대적으로 드물긴 하지만 가장 무서운 백혈병이다. 이 세 가지 질환 모두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다음에 나올 간단 지침을 참고했을 때 어느 하나라도 의심해 보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한다. 전염성 백혈구 증가증과 디프테리아는 19장 다음에 자세하게 다룬다. 부모가 통제할 수 있는 인후염의 원인들. 마지막으로 놀랄 정도로 많은 인후염이 외부적인 환경에서 비롯되는데 부모로서 당신은 그런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상당한 능력을 가졌다. 이런 환경들은 목 점막을 자극해서 통증이 생기게 한다. 겨울철 공기의 습도가 낮기 때문에 생기는 건조함과 감기 증상을 낫게 하려고 당신이 복용시킨 항히스타민제, 흡연이나 연기로 가득한 공기, 그리고 거주지 환경 주위의 화학물질로 오염된 공기와 또는 성대를 자극하는 너무 잦은 비명과 고함이 목 점막을 자극하는 주범이다.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인후염의 진단에는 보통 소거법을 사용한다. 다른 원인으로 생기는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고 의사로서도 인후염에 대한 다른 설명을 찾을 수 없다면 원인을 바이러스에게로 돌린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진단이 맞다. 바이러스성 인후염에는 적용할 수 있는 치료법이 없으며 의사는 그 사실을 당신에게 말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의사들은 자기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보다는 인후 배양 검사를 실시하고 어쩌면 연쇄상 구균 감염일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즉시 페니실린 치료를 시작하려고 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에게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분명한 징후가 나타나지 않는 한 의사를 피하는 것이다. 병원에 가야 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바이러스성 감염의 발발은 하루나 이틀 정도의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특징이다. 바이러스성 인후염이 생길 것 같은 첫 번째 징후로는 보통 연구개 주변에 희미하게 쑤시는 듯한 느낌이 생긴다. 이런 느낌은 무언가를 삼킬 때 더욱 명확해진다. 하루나 이틀 사이에 신경 쓰이고 거슬리는 인후염이 생긴다. 이때 콧물, 투명하고 물기가 많은 액체인 상태의 콧물과 미열, 기침, 그리고 림프샘이 붓는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 순서로 진행된다면 당신의 아이가 걸린 질환은 바이러스성 인후염이라고 무리 없이 추정할 수 있다. 일주일이 넘어도 증상이 계속되거나 호흡 곤란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를 제외하면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도 된다. 대조적으로 박테리아성 감염은 빠르게 나타나고 몇 시간 이내에 고열과 더불어 턱 밑 부분에 있는 림프샘이 부어오르며 목구멍에 극심한 통증이 생긴다. 콧물이나 기침 그리고 다른 감기 증상들은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 인후염은 심각한 상태가 아니다. 4살 이상의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인후염의 대부분은 의사들이 전형적인 세박자의 증상이라고 알고 있는 것, 즉 편도선과 목구멍 안에 생기는 고름과 부은 림프샘과 39도를 넘는 고열 증상들을 찾아보면 진단할 수 있다. 보통은 핑크색을 띠는 목구멍이 붉게 변하고 엉겨붙은 상한 우유같이 보이는 흰색이나 노란색의 반점 같은 것들이 생겼으면 고름이 있는 것이다. 아이가 4살 이하라면 연쇄상구균의 존재 여부를 알아볼 때 임상검진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인후 배양 검사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검사를 실시해야 할 만한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면역 반응에 관계된 이유 때문에 4살 이하의 아이들은 어쨌든 류머티즘열에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의 인후염 증상이 보통의 바이러스성 또는 박테리아성 감염 기간인 일주일 이상 계속되거든 병원으로 데려가라. 전염성 백혈구 증가증이나 백혈병에 걸린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경계 조치일 뿐이지만 이 두 질환들은 집에서는 할 수 없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며칠 늦게 아이를 병원에 데려간다고 해서 위험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니다. 인후염의 초기 단계에서는 의사도 그런 검사들을 하지 않을 것이고 해서도 안 된다. 전염성 백혈구 증가증의 치료법은 단순히 푹 휴식을 취하는 것인데 인후염에 걸린 아이라면 이미 푹 쉬고 있을 것이므로 일찍 안다고 해도 별로 특별한 의미는 없다. 백혈병은 아주 드물게 발병하는 질환이므로 백혈병에 걸렸는지 알아보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렇다고 디프테리아에 걸렸을 확률은 심지어 백혈병보다 더 낮다. 디프테리아에 걸렸다면 인후염이 심한 호흡곤란으로 진전되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한 의사도 디프테리아를 의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의사도 아마 디프테리아가 발병한 사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환경적인 상황 때문에 생긴 인후염이라면 당신의 상식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물리칠 수 있다. 아이의 인후염의 발열이나 림프샘의 부종, 그리고 고름 같은 다른 증상들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맨 먼저 의심해야 할 범인은 건조한 공기다. 북반구의 기후에서는 겨울 동안의 평균적인 가정의 습도가 약 15% 정도다. 이 숫자가 별로 실감이 나지 않는가? 그렇다면 사하라 사막의 보통 습도가 18%라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느낌이 올 것이다. 건조한 공기가 문제라면 병원에 가는데 돈을 쓸 게 아니라 좋은 가습기를 사는 것이 나을 것이다. 다른 환경적인 원인에 대해서도 같은 추정을 해볼 수 있다. 아이들이 류머티스성 심장 질환에 걸릴 위험이 크다면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 질환이 문제가 되는 것은 가장 위험군인 소수의 그룹, 의학적인 치료를 받을 기회가 거의 없고 치료를 받게 된다 하더라도 필요한 만큼 오랫동안 약을 복용할 가능성이 아주 적은 매우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 뿐이다. 하지만 사회 경제적 지위가 아주 낮은 일부 계층을 제외하면 류머티즘열이 거의 사라졌다는 압도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그 질환에 걸릴 위험이 매우 미미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의사는 거의 없다. 의사들은 부모들이 류머티즘열과 그에 수반되는 평생을 가는 심장질환의 위험이 인후염에 걸린 모든 아이들에게 닥친 절박한 위험인 양 믿게 하거나 또는 적어도 그렇게 믿게 내버려 두었다. 그런 결론은 통계적인 수치뿐만 아니라 간단한 논리를 동원해도 반박이 가능하다. 먼저 인후염에 걸린 아이들 중에 류머티즘열이 발생한 비율에 관한 모든 연구들은 실질적으로 군대 기지와 보육원이라는 폐쇄된 모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폐쇄된 집단의 전염병학이 개방된 집단을 대상으로 했을 때와 다르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폐쇄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전체 인구에 적용되어 왔고 몇백만에 이르는 환자들이 거의 존재하지도 않는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인후염의 치료를 받았다. 페니실린을 사용하지 않을 때가 페니실린을 치료약으로 사용할 때보다 더 위험한지 의문을 제기해보는 것이 공정하다. 류머티즘열의 위험을 경고하는 데에는 재빠른 의사들이지만 자기들이 사용하는 치료법의 위험을 부모들에게 알려주는 의사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은 류머티즘열의 발생이 한 방에 아이들이 얼마나 밀집되어 지내는지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 사실은 또한 군사시설과 보육원에서 실시된 연구에서 나온 결과를 설명해준다. 분명히 류머티즘열은 사회경제적인 질환이므로 심지어 가난한 아이들에게라 할지라도 페니실린을 사용한다고 해서 큰 효과를 본 것 같지는 않다. 페니실린의 효과는 환자의 영양 상태에 따라 달라지고 가난한 가운데서는 좋은 영양 상태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 마지막으로 당신 아이의 편도선에 관해 한마디 덧붙이고 싶다. 박테리아가 목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는 편도선에는 몸이 박테리아성 질환과 싸우고 있을 때 염증이 생기기도 한다. 의사가 편도선에 염증이 생겼기 때문에 제거해야 한다고 설득하려 든다면 경계해야 한다. 말도 안 되는 핑계이기 때문이다. 편도선 절제 수술은 몇십 년 동안 의사들에게 기본적인 수입을 보장해주는 수술이었다. 1930년대에는 의사들이 1년에 150만에서 200만 명 아이들의 편도선을 제거했다. 편도선의 제거를 의학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편도선을 온전하게 지닌 채 10대가 되는 아이들은 거의 없었다.
이 무익한 수술의 결과로 몇백만의 아이들이 정신적인 상처를 입었고 질병에 대한 자연적인 방어 시스템을 잃어버렸으며 심지어 일부 아이들은 죽기까지 했다. 편도선이나 아데노이드를 꼭 절제해야 하는 경우는 아이가 거의 호흡을 하지 못할 정도로 편도선이 너무 많이 부어서 공기의 통로가 차단되었거나 악성 종양이 생겼을 때뿐이다. 그러나 의사들은 감염된 편도선을 제거하지 않으면 청각을 상실할 수도 있다거나 하다못해 인후염이 계속 재발한다는 입증되지 않은 주장으로 이 무책임한 행위를 옹호하면서 오랫동안 편도선 절제 수술을 쉽게 실시해왔다.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편도선을 제거해야겠다는 의사들의 강박관념은 1940년대 중반에 실시된 실험적인 연구에서 증명되었다. 한 무리의 의사들에게 1,000명의 어린이들을 진단하게 했는데 그들은 611명의 편도선을 제거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를 했다. 나머지 389명의 아이들을 다른 그룹의 의사들에게 데려가자 그 가운데 174명의 편도선을 제거하라고 조언했다. 원래 1,000명이나 되었던 아이들 중에서 겨우 남은 215명을 세 번째 그룹의 의사들에게 검진을 받도록 했다. 이미 다른 그 두 그룹의 의사들이 검진을 하는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215명의 아이들 중에서 89명이 편도선을 제거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이런 과정을 한두 번만 더 거쳤으면 나머지 126명의 아이들도 아마 수술 권고를 받지 않았을까?